오늘 급매입한 게 이제 여기 있는데요. 네, 이것도 다 칼럼으로 전 다 남겨놓거든요. 제가 얼마 샀는지, 언제 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금을 얼마나 매수하셨나요? 오늘 급매입한 게 이제 여기 있는데요. 네, 이것도 다 칼럼으로 전 다 남겨놓거든요. 제가 얼마 샀는지, 언제 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 가격은 939만 3천원. 그래서 돈당 30만 1천원인데 저는 프레스바로 해가지고 좀 공임이 붙어서 이렇게 됐는데 총 31돈을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500만원은 자기 금도 같이 구매해달라고 말한 친구 거고 저는 한 400만원 정도 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제가 14돈이죠. 투자를 했고 그 친구가 17돈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 칼럼에 양베리님 금을 매수한 이유 중 하나가 추은을 더 매수할 수 있어서라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종이은과 실물의 괴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물과 종이은의 갭이 줄어드는 시점이 발생한다고 보시는지요? 실물과 종이의 갭은 평소에는 그래도 좀 작은 편이에요. 지금 같은 때에. 근데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던가 그런 신용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 갭이 확 벌어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같은 때도 보면은 은이 12불까지 떨어졌지만 사실 실물 가격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쓴 칼럼에서는 금 가격은 폭등하고 은 가격은 그렇게 폭락하니까 이 비싸진 금을 팔아서 은을 더 많이 사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왜냐? 실물이 가격이 거의 안 움직인다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금이 올라가잖아요. 이 금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그럼 이 금을 팔고 그 선물 금을 삽니다. 뭐 ETF나 뭐 생골드나 뭐 이런 방식으로요. 뭐 저는 아마 생골드를 이용할 것 같지만 이때는 선물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선물 걸로 사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이 갭이 이렇게 확 벌어졌다가 이 위기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다시 갭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 가격이 팡 튀어 올라요. 이때 이걸 팔고 그 다음에 실물 은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크게 폭등했던 금으로 훨씬 더 많은 실물 은을 사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금을 경제 위기에 환율이 높다고 판다고 하셨는데 실물금을 팔고 선물금을 사서 선물과 현물 괴리가 좁혀지면 선물을 파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현금 들고 있다가 선물 사면 안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금을 샀잖아요. 금을 샀는데 이 실물로 샀어요. 근데 얘는 이제 경제 위기가 올 때 가격이 이렇게 치솟거든요. 근데 이제 은 선물 가격은 가격이 이렇게 빠져요. 금이 아니고 은 선물 가격이. 근데 은 실물은 가격이 안 빠지고 이렇게 버팁니다. 자, 그래서 금이 오른 시점에서 금을 팔고 이 가격이 빠진 은 선물을 삽니다. 그럼 이때는 지금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라 선물과 실물의 가격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괴리가. 그래서 이때 팔아서 선물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살짝 완화되는 분위기로 갈수록 이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실물은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선물은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프리미엄만큼 이렇게 치고 가면서.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도 보시면 12불까지 빠졌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요. 은 가격이. 그때 이제 여기서 선물을 팔고 괴리가 좁혀졌을 때 실물로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결론적으로 비싸진 실물 금을 팔아서 싸진 실물 은을 많이 모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제가 이게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우셨나요? 네.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선물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면 차라리 그냥 돈을 들고 있다가 은 빠졌을 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예를 들면 이게 1000만 원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은 가격 빠진 것만큼 뭐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금을 사고 있으면 금 가격은 1000만 원치였던 게 뭐 1500만 원치가 될 거 아니에요. 뭐 2000만 원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은을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를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결정적으로. 그럼 달러 들고 있다가 은 빠질 때 달러 치솟을 거 아니냐. 그럼 은 빠질 때 은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달러를 갖고 있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갖고 있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굳이 달러를 안 갖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100% 확신하면 달러를 갖고 있어도 되죠. 하지만 그런데 경제위기가 안 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심해지는 시기에 환율이 치솟잖아요. 이미 올라왔잖아요. 다시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를 갖고 있으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경제위기가 안 온다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게 경제위기가 온다고 100% 확신하면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경제위기가 온다고 100% 확신한다면 달러를 갖고 있을 이유가 더 없어요. 100% 확신인데 시기까지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선물 옵션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되시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해서 전설의 투자자가 된 마이클 버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 시기는 정확히 못 맞추겠지만 어쨌든 경제위기가
뭐 한 2, 3년 내로 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달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이 미국 국채를 사야 됩니다. 그럴 때는 미국 국채를 사야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못 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경제위기가 올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금을 사면 경제위기가 왔을 때는 환율이 치솟아서 가격이 오르지만 경제위기가 안 온다고 하면은 기존의 내 스탠스 그대로 금과 은에 대한 그 방향성 그대로 추세대로 금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노릴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금을 사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금을 사는 거고. 야, 지금부터 금 매수해도 될까요? 뭐 저의 경우는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2019년 7월부터 은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가격을 보고 산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내가 지금 이 시기에 금을 사고 은을 산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상승 초입부에 이렇게 금과 은이 저평가된 이 시기에 내가 금과 은에 투자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사실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금과 은이 이렇게 가격이 횡보해 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왜냐면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금과 은을 사고 싶은데 얘가 너무 빨리 올라버리게 되면 제가 얻게 되는 그 최종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 살 때도 솔직히 가격도 안 보고 사요. 저는 가격 차트도 안 보고 삽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금과 은이 정말 장기적으로 크게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는, 정말 이게 금과 은이 지금 슈퍼 사이클 중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고,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정말 적은 비중으로 내 자산의 10% 정도만 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중고나라 금 판매하는 사람들보다 공구가 더 싼 듯. 예, 훨씬 더 싸죠. 거기다 플러스 더 믿음직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내가 사고 싶은 양을 다 맞춰 살 수 있다. 왜냐면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이 있죠. 뭐 작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런 뭐 신체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도 좋지만 가격도 공구가 더 싸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5돈짜리를 사고 싶은데 거기 중고거래에는 뭐 적절한 금액에 5돈짜리를 파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도 내가 원하는 양만큼 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만약에 더 다르게 나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실버바를 한 100kg 사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개인 거래로는 100kg를 담기가 어렵잖아요. 금은방과 거래를 하면 1톤도 담을 수 있다. 1톤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애초에 개인 거래를 안 이용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개인 거래가 더 싸면 그러면 또 사겠는데 심지어 공구가 더 싸요. 그래가지고 양베리 님이라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금은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비율로 구매하실 건가요? 이 비율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금과 은에 내가 보유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가, 뭐 1대1로 할 것이냐 뭐 2대1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비율을 정하는 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확신, 그리고 두 번째 멘탈.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확신도는 왜 봐야 되냐면 일단 이 금보다 은이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 은이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플러스 그 고점에 머무는 기간도 금이 조금 더 길어요. 금은 진짜 길 때는 한 3년? 2, 3년 정도 유지가 되고, 은은 뭐 짧으면 일주일, 막 길면은 뭐 한 달? 막 요 정도밖에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 고점에서 머무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과 은이 슈퍼사이클이고 장기간 많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만큼 은의 비중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정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 자산의 99%가 은이었던 거죠. 지금은 금을 더 산 이유는 이 확신도 때문이 아니라 그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제가 뭐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만 들어가면 확신도가 높을수록 은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멘탈은 뭐냐면 내가 확신이 있는 것과 내가 그 멘탈이 강한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이로 드롭을 탔는데 이거 타도 난 안 죽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고 안 무섭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은이 변동성이 더 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막상 투자를 해봤는데 이게 오를 건 알아도 매일매일 막 이렇게 변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취약한 사람일수록 금의 비중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멘탈이 약할수록 금의 비중을 높여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확신도도 높고
멘탈도 강하다면 은의 비중을 확 높이는 게 맞고, 확신도가 낮거나 혹은 멘탈적인 면에서 좀 많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금의 비중을 많이 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은 그냥 막 정하셔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뭐 10대 0 아니면 뭐 8대 2 뭐 아니면 뭐 5대 5 아니면 뭐 2대 8 이렇게 한 대충 요 정도로 나눠서 나는 확신 100% 멘탈 100이면 100대 0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저처럼 100대 0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8대 2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이런 거에서 확신이나 멘탈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만큼 금의 비중을 높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은가격이 2배만 돼도 시중에 개인 물량 엄청 쏟아질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가격이 2배가 오른다는 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매도자가 많아져요. 하지만 그것보다 매수자가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보면은 10만 원일 때보다 1억일 때 거래량이 수십 배 이상 많아요. 예. 근데 결국에 10만 원에서 1억을 갔다는 건 8천만 원까지 갈 동안 거래량이 계속 는다는 건 매수자가 항상 매도자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가 많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부동산도 보면은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더 많아져요. 나중에 하락장 오면은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원래 가격이 빠질 때는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오를 땐 거래량이 는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금 사이클 시작이 2017년 아닌가요? 2019년 7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마다 차트상으로는 뭐 2015년이 오히려 저점이라 그때부터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정적으로 금과 은의 그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두 가지 신호가 있어요. 이거는 뭐 무료 강의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히 궁금하시다면 투스텝 카페에 오시면 무료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금과 은이 왜 지금 슈퍼 사이클인가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두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실질금리와 생산량. 이 두 가지가 모두 2019년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